중사, 이 아가씨를 작전 지역 밖으로 안내해주게. 네, 알겠습니다. 중사는 대대장이 모든 걸 믿고 맡길 수 있는 충직한 부하로 보였다. 작전 지역 외부로 통하는 비밀 통로까지 알고 있을 정도라면 엄청난 신임이 아닐 수 없었다. 따라오시죠. 중사는 해주에게 말하고는 출구 쪽으로 걸어갔다. 중사를 따라 출구 쪽으로 향하던 해주는 출구 앞에서 다시 몸을 돌렸다. 그리고는 대대장을 향해 거수 경례를 했다. 비록 어설프기 짝이 없었지만 진심을 담은 경례였다. 해주는 중사를 따라 한참을 걸어갔다. 이곳에 와서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산길이었다. 마침내 중사와 해주는 어느 동굴 입구에 다다랐다. 중사는 바지 주머니에서 조그마한 플래시를 꺼내 길을 비추었다. 해주는 조심조심 중사의 뒤를 따라 동굴 속으로 들어갔다. 얼마나 걸었을까? 허리를 숙이고서야 겨우겨우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만큼 동굴의 위아래 폭이 낮아졌다. 해주는 발목까지 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천장에서도 물이 똑똑 떨어지고 있었다. 중사는 말없이 계속 앞장서서 걸어갔다. 마침내 저 끝에서 약간의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이 보였다. 이상했다. 출구가 보인다 한들 지금은 캄캄한 밤인데 불빛이 새어 들어올 리가 없었다. 걸음을 재촉해 더 가까이 다가가자 비밀이 풀렸다. 그곳엔 조그마한 전등이 달려 있었다. 전선까지 연결된 곳이라면 이곳은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통로였다. 해주는 대대장이 유사시 이곳을 통해 탈출할 수 있도록 보장받고 이 작전에 투입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중사는 머리 위 전등 옆부분을 힘껏 밀어 올렸다. 천장이 열리면서 별이 떠있는 밤하늘이 훤히 드러났다. 여기로 나가서 산길 아래로 조금만 내려가면 공영 주차장이 있을 겁니다. 대대장님께서 시키신 대로 차를 찾아서 타고 가요. 제가 데려다 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저 역시 작전 구역을 벗어날 수는 없으니까요. 네, 고맙습니다. 또 한 가지. 반드시 성공해서 돌아오길 빕니다. 당신이 실패하면 중령님은 보안을 위해서 나까지 제거하려고 들 겁니다. 물론 나 역시 국가를 위해서라면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는 군인이지만 반드시 당신이 성공하길 빌겠어요. 알겠습니다.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중사는 자신의 양손을 모아서 받침대를 만들었다. 자, 이걸 밟고 올라가세요. 해주는 중사의 손을 딛고 위로 올라갔다. 중사는 힘껏 해주의 발을 들어 올려 해주를 바깥으로 내보냈다. 해주가 나온 곳은 조그마한 참호였다. 참호 아래에 그런 비밀 통로가 연결되어 있었던 것이었다. 해주가 뚜껑을 닫으려고도 하기 전에 발 아래의 뚜껑은 닫혀버렸다. 해주는 손에 묻은 흙을 털고 주위를 조심스럽게 살피며 아래로 연결된 길을 따라 내려가기 시작했다. 얼마쯤 내려가자 주차장이 나왔다. 관리하는 사람이 없는지 주위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차라고 해봐야 채 5대도 보이지 않았다. 해주는 주머니에서 대대장의 차키를 꺼내 버튼을 눌렀다. 멀리 있는 승용차 한 대에 시동이 걸렸다. 해주는 빠른 걸음으로 달려가 차에 올라탔다. 얼마나 달렸을까? 해주는 두 눈을 부릅뜬 채 해안 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강원도에서 경남까지 가는 가장 빠른 길은 해안도로였다. 지나가는 차도 거의 없는 해안도로를 해주는 엄청난 속력으로 달렸다. 차의 성능도 좋았다. 속도계는 시속 180km를 넘어가고 있었다. 해안도로에는 가끔 야생동물들이 출몰하기도 하지만 해주의 앞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해주는 사람만 아니라면
그대로 치고 지나갈 각오도 되어 있었다. 혜주는 자정이 되기 전에 밀양 관내에 진입할 수 있었다. 고향을 떠난 지 10년 만이었다. 이런 식으로 고향을 찾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었다. 어둠 속이었지만 주변 풍경은 몰라보게 달라져 있었다. 혜주는 옛 기억을 더듬어 밀양대학교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정문에 도착하자 수위로 보이는 사람이 차단기 너머로 어슬렁거리는 것이 보였다. 혜주는 정문의 차단기 바로 앞에 차를 멈췄다. 수위는 이런 야밤에 누가 찾아왔나 궁금한 표정으로 차 쪽으로 걸어왔다. 무슨 일이시오? 저 죄송한데요. 석진규 박사님 댁이 어딘지 알 수 있을까요? 아, 그 양반? 아니 왜? 만나러 오셨어? 네, 옛날 친구인데 지금 급하게 꼭 만나야 하거든요. 그래? 수위는 혜주를 수상쩍은 듯이 쳐다보았다. 아니 뭐 그 사람이야. 연구실에서 거의 사는 사람이니까 아마 지금도 연구실에 있을 거요. 이름을 말해주면 내가 전화를 해서 드려보래도 되냐고 한번 물어보리다. 김혜주라고 전해주세요. 좀 기다리시오. 수위는 차단기 옆에 마련된 부스 안으로 들어가더니 전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저 여기 그 친구라고 하면서 그 김혜주 씨라고 찾아왔는데 좀 꼭 좀 뵙고 싶다고. 예. 그러면은 제가 문 열어드리겠습니다. 예. 짧은 통화 후 차단기가 올라갔다. 저기 보이는 저 건물이 연구실이요. 수인은 건너편으로 보이는 건물로 손가락질을 하며 혜주에게 소리쳤다. 혜주는 가볍게 목례를 하고 차를 운전해 들어갔다. 건물 앞에는 진규가 나와서 서 있었다. 혜주는 진규 앞에 차를 멈췄다. 혜주가 차에서 내리자 진규가 쑥스러운 표정으로 혜주를 쳐다보았다. 어떻게 이렇게 늦은 시간에... 진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듯 말을 꺼냈다. 혜주 역시 10년 만에 만난 옛 친구와의 재회가 쑥스럽기도 하고 한없이 반갑기도 했지만 지금 그런 감상에 허비할 시간이 없었다. 진규야, 사실 말이야. 너무 급한 일이 있어서 찾아왔어. 어쨌든 이렇게 만나니까 정말 반갑다. 연구실로 좀 들어올래? 뭐라도 좀 마시게. 진규는 혜주의 사정은 짐작도 하지 못한 채 말했다. 혜주는 일단 진규를 따라 들어갔다. 어차피 진규의 연구 자료를 보아야 할 필요도 있으니까. 진규의 연구실로 올라가면서 혜주는 고민했다. 진규에게 모든 걸 설명해야만 할까? 만일 그렇게 된다면 외부인에게 붉은 방에서 벌어진 일을 알리는 셈이었다. 그것은 곧 보안에 구멍이 생긴다는 말이었다. 그렇다고 진규에게 아무 설명도 없이 그의 연구물을 공개해달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동충하초에 대한 연구는 진규가 오랜 세월을 연구한 피땀의 결과이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연구 결과를 넘겨달라고 하는 건 말이 되지 않았다. 혜주는 진규가 자신에게 보낸 편지를 떠올렸다. 어린 시절 약속을 지키기 위해 버섯을 연구했다는 진규의 말. 혜주는 진규를 믿기로 했다. 진규라면 이해해 줄 것이다. 붉은 방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알게 되더라도 진규는 비밀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다. 연구실에 도착하자 혜주는 진규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진규야, 실은 엄청난 일이 있어. 그리고 네 도움이 필요해. 무슨 일인데 그래? 그래, 물론 이 시간에 이렇게 허겁지겁 찾아올 정도면 큰일이겠지. 아마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일일 거야. 지금 강원도 일대는 무서운 전염병이 돌고 있어. 그리고 난 거기서 오는 길이야. 이야기를 마쳤을 때 진규의 표정은 예상대로 굳어 있었다. 사실이라고 믿기에는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일 테니까. 진규는 혜주의 말을 다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뭔가 짚히는 게 있어. 아까 말한 첫 희생자의 이름 익숙해. 내가 아는 사람이야. 혜주는 진규의 말에 깜짝 놀랐다. 뭐라고? 그 사람 이 근방에서 버섯 재배하는 분과 자주 왕래하면서 지내던 사람이야. 전에 소개를 받은 적도 있어. 정말? 첫 희생자의 집에서 마산행 차표가 수두룩하게 발견된 것이 떠올랐다. 그렇다면 이곳에도 전염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다행히 이곳에는 피해자가 없었구나. 아니, 어쩌면 피해자가 있었는지도 몰라. 무슨 말이야? 그 사람과 자주 만난 그 버섯 재배를 하던 사람의 일가족이 사망했어. 아마 거의 한 달 전쯤의 일이야. 그럴 수가. 그렇다면 왜 이곳에는 전염병이 퍼지지 않은 거지? 일가족이 버섯 재배를 하느라 워낙 외진 곳에 살았어. 가족이 죽자 산동네에서 의사 노릇을 하는 영감이 사망 진단을 내렸지. 혼자 사는 영감인데 진짜 의사 면허증이 있는지 어떤지도 알 수 없는 돌팔이야. 때로는 수의사 노릇도 하고 그 영감과 인부 몇몇이 일가족을 산에 매장했는데 매장을 마치고 내려오던 중에 낭떠러지에서 차가 굴러떨어져 모두 사망했어. 그땐 다들 그저 단순 사고라고 생각했지. 그렇다면 이미 이곳에서 먼저 병이 발생했을 수도 있었겠구나. 우연히 전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그래. 혜주는 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자신의 고향이 자칫하면 죽음의 도시가 될 수도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혜주야, 가볼 곳이 있어. 어딜? 그 일가족이 묻혀있는 곳을 알아. 그곳에 가서 무덤을 파헤쳐보면 진짜 병의 원인이 버섯 때문인지 어떤지 알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시간이 없어. 내일 날이 새기 전까지 돌아가야 돼. 산을 질러가는 지름길을 알아. 내 집 부차로 가면 얼마 안 걸릴 거야. 혜주는 진규를 따라가기로 했다. 희생자의 시신에서 완성된 균사를 채취할 수 있다면 밤새 완벽한 치료약을 만드는 것도 불가능은 아니었다. 차를 달려 산길로 접어들자 주위는 점차 음산해졌다. 곳곳에 무덤이 보이는 산은 옛날부터 귀신이 나온다던 그 산이었다. 한국 전쟁 때 죽은 사람들을 무작위로 끌어다 묻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 산. 그 후로도 이름 없이 거리에서 죽어간 수많은 거린들의 묘지가 되었다. 한참 길도 안 보이는 것 같은 산길을 헤치고 올라간 진규의 지프차는 약간 편편한 산 중턱에서 멈춰섰다. 여기야. 진규와 혜주는 차에서 내렸다. 어두운 숲을 너머로 약간 두툼한 무덤이 보였다. 볼록한 봉분이 하나뿐인 것으로 보아 일가족을 함께 매장한 모양이었다. 진규는 뒤쪽 트렁크를 열어 삽을 한 자루 꺼냈다. 한 자루뿐이니? 나도 도울게. 진규는 혜주의 말에 순순히 삽을 한 자루 더 꺼냈다. 시간이 없었다. 여자인 혜주에게 삽질은 버거운 일이겠지만 둘이 하는 게 혼자보다는 빠를 것이었다. 둘은 각기 삽을 들고 수풀을 헤치고 걸어가 무덤가로 다가갔다. 혜주는 편히 잠든 자들을 다시 깨우는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그들이 화가 나서 혜주에게 저주를 퍼붓는다고 해도 할 수 없었다. 지금은 살아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당신들의 유해가 필요하니까. 진규가 먼저 삽질을 시작했다. 농군의 아들이라 삽질이 능숙했다. 혜주도 어설프지만 진규를 도와 삽질을 계속했다. 얼마나 지났을까? 둘은 시간이 없다는 생각에 허리 펼 새도 없이 삽질을 계속했고 등줄기에는 더운 땀이 났다. 차고 어두운 밤 공기 사이로 진규의 몸에서 모락모락 올라오는 하얀 김이 보였다. 아 진짜 이거 언제까지 봐야 되는 거야 진짜. 혜주의 삽에 무언가 걸렸다. 관이 있는 부분까지 파내려온 모양이었다. 혜주는 삽질을 멈추었고 진규는
관 위쪽에 있는 흙을 삽으로 조심스럽게 걷어냈다. 관 3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이 인간들이 무덤 밟기가 귀찮으니까 관 3개를 하나에 묻어버렸네. 진규가 혀를 차며 말했다. 큰 관 2개 사이에 작은 관이 하나 있었다. 진규는 삽끝을 제일 작은 관의 틈새에 넣고 힘껏 제껴 올렸다. 관이 뜯어지는 소리가 났다. 혜주와 진규는 두려움과 기대가 섞인 눈으로 관 쪽을 쳐다보았다. 진규가 조심스럽게 구덩이 안으로 들어가 관뚜껑을 들어 올렸다. 관 안의 모습은 충격적이었다. 키가 채 1m도 되지 않아 보이는 작은 체격의 아이 시신에 온통 버섯이 자라나 있었다. 팽이버섯처럼 가느다란 형태의 버섯이 입으로, 코로, 그리고 피부 전체로 온통 퍼져 있었다. 사람의 형상을 한 버섯 군집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였다. 혜주와 진규는 그 끔찍한 모습과 지독한 시체 썩는 냄새에 넋을 잃고 서 있었다. 진규는 이윽고 혜주에게 말했다. 혜주야, 내 차 트렁크에 커다란 비닐봉투가 있을 거야. 그것 좀 가져다 줘. 비닐봉투? 시신을 가져가게? 통째로 가져가자. 이 변종의 비밀을 밝혀야지. 그래. 혜주는 시신의 충격적인 모습에 거의 정신을 잃은 상태였다. 시신을 통째로 운반하는 것이 좋은 생각인지 어떤지 생각해 볼 겨를도 없었다. 그냥 진규가 시키는 대로 할 뿐이었다. 진규와 혜주는 아이의 시신을 그대로 들어서 비닐봉투 안에 담았다. 봉투는 무엇을 담는 용도인진 몰라도 사람의 몸이 들어가고도 훨씬 남았다. 봉투 입구를 묶어버리자 시체 냄새는 빠져나오지 않았다. 혜주와 진규는 끙끙대며 시신을 차 안의 트렁크에 실었다. 이제 다시 연구실로 가자. 진규의 말에 혜주는 다시 차에 올라탔다. 혜주는 진규의 침착함에 내심 깜짝 놀랐다. 갑자기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맞이해서 저토록 냉철하게 일을 처리해 나가다니. 혜주는 진규가 의사의 길을 걸었다면 아마 과장과 같은 사람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진규는 차를 출발시켰다. 차는 왔던 길을 되돌아 다시 국도로 내려갔다. 올 때와 마찬가지로 지나다니는 차는 거의 없었다. 진규는 급한 마음에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았다. 한참을 고속으로 달리는 중이었다. 앞쪽에 경찰초소의 불빛이 보였다. 이곳에 올 때도 지나쳤던 검문소였다. 진규는 차의 속력을 서서히 줄였다. 검문을 하던 경관이 갑자기 붉은 형광봉을 흔들어 진규의 차에 정지 신호를 보내왔다. 혜주는 불안함을 느꼈다. 차의 트렁크에는 시신이 실려 있었다. 만일 이것이 발각된다면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혜주는 경관이 진규의 차를 그냥 통과시켜주기만을 기도했다. 그러나 기도는 통하지 않았다. 경관은 차를 세웠다. 진규가 조수석의 창문을 내리자 경관이 안쪽으로 플래시를 비추며 물어왔다. 실례하겠습니다. 이 근방에서 밀렵을 한다는 제보가 있어서 검문 중입니다. 저희는 밀렵 같은 거 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네. 그럼 두 분 어딜 다녀오시는 길입니까? 그게... 진규는 얼른 대답을 하지 못하고 말을 얼버무렸다. 차에 흙이 잔뜩 묻었네요. 산에서 내려오시는 길 같은데 이 늦은 밤에 산에는 뭐하러 가셨습니까? 진규는 마땅한 답을 찾지 못하고 계속 머뭇거렸다. 경관의 얼굴에는 더욱 의심의 빛이 흘렀다. 실례지만 트렁크를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결국 경관은 진규에게 트렁크를 열 것을 지시했다. 진규의 목덜미로 진땀이 흘렀다. 혜주 역시 등줄기에 땀이 흐르는 것은 마찬가지였다.
뭐라고 설명을 해야 할까? 이 자리에서 체포된다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고 만다. 그때였다. 진규가 경관에게 신분증을 내밀었다. 저기 제가 이 근처 밀양대학교에 교수로 있는 사람입니다. 버섯을 연구하고 있거든요. 지금 산에서 버섯을 좀 채취하고 오는 길이에요. 아, 그래요? 경관은 진규의 신분증을 확인하더니 그래도 미심쩍은지 다시 진규를 향해 말을 했다. 어쨌든 트렁크 안을 좀 봐야겠습니다. 진규는 굳은 표정으로 차에서 내렸다. 운전석에서 내려 트렁크 쪽으로 걸어가면서 진규는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늘 휴대하고 다니는 주머니 칼이 손에 잡혔다. 진규는 경관이 보지 않게 몰래 칼을 꺼내 칼날을 폈다. 진규는 트렁크를 열자마자 등 뒤에 경관이 보지 못하게 칼로 잽싸게 비닐봉투를 살짝 찢었다. 시체 썩는 냄새가 확 올라왔다. 이게 대체 무슨 냄새죠? 냄새에 놀란 경관이 급히 트렁크에서 물러나면서 진규에게 소리쳤다. 이게 상한 버섯이라서 저 같은 학자에게는 상한 버섯도 연구 대상이거든요. 시체에서 버섯을 약간 떼어 경관에게 보여주었다. 알겠어요. 빨리 트렁크 좀 닫아주세요. 경관이 코를 막으며 진규에게 말했다. 진규는 얼른 트렁크를 닫고는 다시 운전석으로 돌아왔다. 실례가 많았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경관이 진규에게 그렇게 인사를 했다. 진규는 가볍게 목례를 하고 다시 차를 출발시켰다. 차가 출발하자 진규와 혜주는 동시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